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장윤기 사건이 보여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권한을 한쪽에만 몰아주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는 거죠. 하지만 여당은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른바 검찰 사법개혁에선 이성이 아닌 감정이, 수기가 아닌 조급함이 앞섰던 게 사실입니다. 과연 이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일까요? 의문입니다. 오늘도 강한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수도권 북부와 강원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는데요. 어제에 이어 또다시 취약 시간대인 새벽에 호우가 집중되면서 비 피해가 걱정입니다. 오전까지도 많은 비가 이어질 걸로 보이니까요. 출근길 교통 안전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제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주민 700여 명이 일시 대피했습니다. 경북 영주에서는 7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도 났습니다. 강한 비구름대가 다소 남하하면서 경기 연천과 파주, 강원 철원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최대 시간당 50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질 걸로 보입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태호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종합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우방국의 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하도록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장윤기 사건으로 수사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미국 출장 일정을 앞당겨 오늘 새벽에 조기 귀국했습니다. 유 대행은 불거진 수사 의혹에 대해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매우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장마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경기 연천과 파주, 포천에 이어서 강원 철원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돼 있습니다. 네, 이들 지역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희영 기자, 어디 나가 있습니까? 네, 경기 연천군 군남댐 앞입니다. 네, 오른쪽은 홍성욱 기자인데요. 지금 장소가 어디입니까? 네, 강원도 춘천의 한 계곡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경기도 연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희영 기자, 현장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하늘이 짙은 구름으로 뒤덮인 가운데 비는 오락가락하는 모습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이곳으로 오는 동안에도 경기 양주에 들어서면서부터 빗줄기가 수시로 가늘어졌다 굵어졌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군남댐 수문은 현재 평소 13개 중 7개 수문을 개방하는데 지금도 같은 모습입니다. 보통 댐 수위 29m가 넘어가면 수문 추가 개방을 고려하고 지금은 23.85m 수준으로 평소와 비슷합니다. 한계 수위인 40m와도 아직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초당 방류량은 68톤가량, 평소의 2배 정도 수준입니다. 네, 북한에 내리는 강수량도 영향이 있습니까? 네, 현재 비구름이 걸친 북한에도 강수가 예보돼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한테는 임진강 상류인 환강댐 방류 여부가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군사분계선 남측 첫 번째 다리인 필승교 수위를 보면 새벽 5시 10분 기준 0.45m로 평소 0.3m 안팎 수준에 비하면 조금 높아졌습니다. 인근 시민을 대피시키는 수위 기준은 1m입니다. 밤새 경기 북부 소방본부에 폭우 관련 신고는 한 건만 접수된 가운데 기상청은 경기 북부 지역에 아침까지 시간당 30에서 50mm 수준의 매우 강한 비를 예상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경기도 상황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강원도로 떠나보겠습니다. 홍성욱 기자,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새벽부터 내리던 비는 그쳤다 내리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빗줄기가 다소 강해진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강원 철원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우려했던 폭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피서철을 맞아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이 휴양림 인근의 한 계곡인데요. 피서철이면 주말과 평일을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비가 내리면 계곡물이 순식간에 불어나는데요. 잠시 제 뒤에 있는 계곡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물살이 상당히 거셉니다. 물도 많이 불어난 상태인데요. 폭우가 쏟아지면
계곡이 마치 폭포처럼 순식간에 변합니다. 자칫 휩쓸리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시간당 2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 미처 대피하기도 전에 계곡물이 순식간에 불어납니다. 어른 허벅지 높이까지 계곡물이 차오르면 절대로 무리해서 건너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뒤 119 신고 후 구조를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기습폭우가 잦아지면서 실제로 야영객과 등산객 고립사고가 매년 200건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이 많은 강원 지역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산사태와 낙석 위험도 큽니다. 집중호우 직후 나무가 크게 흔들리거나 산 경사면에 돌이 굴러내린다면 산사태나 낙석 발생 징후인 만큼 현장에서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비가 그치면 다시 찜통더위가 반복되면서 산간 계곡으로 피서객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피서도 좋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안전입니다. 기상정보를 확인하시고 집중호우가 예보됐다면 물놀이나 야영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네, 경기 북부 그리고 강원도 상황 이어서 알아봤습니다. 김희영, 홍성욱 두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비 피해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기현 기자, 현재까지의 비 피해 상황 어떻습니까? 네, 그제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제부터 어젯밤 11시까지 집중호우로 505세대, 753명이 일시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691명은 무사히 귀가했지만 62명은 마을 회관 등에 머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종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경북 영주시 풍기읍 남원천에서 7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과 경찰은 어젯밤 늦게까지 수색 작업을 벌였고 잠시 뒤 6시부터 인력 140명을 투입해 다시 수색에 나설 예정입니다. 어제까지 이틀간 내린 집중호우로 시설 피해도 451건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나무가 쓰러지거나 도로가 침수되는 등 공공시설 피해가 35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주택이 물에 잠기고 파손되는 등 사유시설 피해는 9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농작물 피해 면적만 436.2헥타르로 축구장 600여 개 규모의 농경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군산, 어청 등 여객선 5개 항로의 운항이 통제됐고 8개 국립공원의 156개 구간 통행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새벽부터 경기 북부와 강원 일부 지역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또 일부 지역에 산사태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있는 만큼 해당 지역 주민들은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박견입니다. 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곳곳에 비가 계속 내리고는 있는데요. 강한 비구름이 빠르게 이동하면서 기상청이 조금 전에 예상 강수량을 크게 줄였습니다. 이 내용도 취재기사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예상 강수량이 대폭 조정이 됐다고 하는데 얼마나 줄어든 겁니까? 네, 기상청이 조금 전 5시를 기준으로 비구름의 이동 경로를 반영해 예상 강수량을 크게 낮췄습니다. 앞으로 강원 북부에는 80mm 이상, 경기 북부에는 60mm 이상,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더 내릴 걸로 내다봤는데요. 하지만 예상 강수량이 줄었다고 해서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레이더를 보면 아직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강한 비구름이 지나고 있는데요. 이 비구름의 이동 속도가 빨라 극한호우의 가능성은 적어졌지만 곳곳에서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충남, 강원 북서부의 호우 예비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다만 경기 연천과 파주, 포천, 강원 철원에는 호우주의보가 계속 발효 중인데요. 기상청은 비가 오늘 오전까지 이어진 뒤 낮부터는 대부분 그치겠지만 대기가 불안정해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경기 동부와 강원, 충청, 전북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비가 그치면 중부지방에 폭염이 다시 강해진다고요? 네, 현재 영남과 제주에는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고 경북 포항과 경주, 제주에는 열대야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중부지방도 이번 비가 그치면 더위가 빠르게 강해지겠습니다. 당분간 북태평양 고기압에 이어 상층의 티베트 고기압까지 겹치는 이른바 이중고기압의 영향이 이어질 걸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이 비가 그친 뒤에는 위험 요인이 호우에서 폭염으로 바뀔 걸로 보여 온열 질환에도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4년 전 서울 강남역 일대가 물난리 났었던 것처럼 도심 침수가 큰 피해로 이어지는 걸 줄이기 위해서 올해는 도시 침수 예보가 시범 도입됐습니다. 도심의 극한호우에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남에 2022년처럼 비가 쏟아지면 올해는 괜찮을까? 이런 걱정이 반복된 세 차례 여름. 다행히 1시간에 140mm 기록적 폭우는 도심을 비껴갔습니다. 하지만 호우의 계절은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그것도 그중에서도 가장 잘 발전돼 있다는 강남에 비가 오면 지하철이 잠기더라. 황당무계한 일이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서울 강남 일대 6개 자치구부터 도시 침수 예보를 시범 도입했습니다. 맨홀 아래 수위계와 CCTV를 설치해 10분마다 침수 위험을 분석하고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그동안 하천 따로, 하수도 따로 관리되던 데이터를 공유, 연계하는 게 핵심입니다. 강남역 일대에 비가 오면 빗물이 하수관을 따라 인근 반포천으로 빠져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폭우로 하천 수위가 올라가면 배수구가 막히고 물은 역류합니다. 강남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도권에 1시간 100mm가 쏟아졌던 지난해 8월 중랑천입니다. 도심의 빗물이 빠져나가는 대형 배수구 위까지 하천 수위가 올라왔습니다. 빗물이 나갈 구멍이 통째로 막힌 겁니다. 환경관리입니다. 여기는 지자체입니다. 하수관건은. 그렇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관리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연동이 안 되는 겁니다. 올해 도입된 도시 침수 예보는 이 벽을 허물려는 시도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하천 모델과 하수관 모델의 데이터를 각각 가져다가 판단할 뿐 시스템을 통합한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올해 시범사업 운영 성과를 평가해 전국 확대 계획을 세운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민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권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의 8개 형사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나온 확정 판결입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대법원은 공수처 1차, 2차 체포영장 집행방해, 계엄 당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 등 제기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무죄가 나왔던 외신 상대 허위 공보 혐의나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일부 혐의까지 유죄로 뒤집어 징역 7년을 내렸습니다. 다만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 경호처 간부들도 같은 시각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비롯해 남아있는 7개 형사재판이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네, 이번 윤 전 대통령의 유죄 확정 판결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뒤 1년 7개월 만입니다. 두 번의 체포 시도와 지지자들의 폭동, 또 현재의 파면 결정과 특검 수사까지 파란만장했던 지난 과정을 염혜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 사흘 만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그 길로 한남동 관저로 들어갔습니다. 공수처는 수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려 했지만 차벽과 인간띠로 요새화된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했고 경찰까지 진입작전에 투입된 두 번째 시도 만에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곧이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번엔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하며 사상 초유의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던 윤 전 대통령은 결국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 만에 파면됐습니다. 파면 2달여 뒤 출범한 특검은 기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의 체포 방해와 직권 남용 등을 추가해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가운데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 1심 법원은 징역 5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징역 7년으로 형량을 높였습니다.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의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스크럼 훈련, 위력 순찰 등을 하게 한 행위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결국 최종심에서도 이 판단이 유지되면서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이어 형사법정에서도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장윤기 사건의 파장이 그야말로 일파만파입니다. 출장 일정을 앞당겨서 조기 귀국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유 대행은 국민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고요. 보안 수사권 논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되리라 본다고 말했습니다. 사회부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유 대행이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네, 우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오늘 새벽 4시 반쯤 인천공항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취재진 앞에선 유 대행은 장윤기 사건에 대한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께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국외 출장 일정 중에 조기에 귀국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검찰 보안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난 만큼 경찰의 수사권 확대를 신뢰할 수 있겠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원론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유 대행은 관련해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될 거로 생각한다며 경찰도 논의 과정에서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엔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회의에선 경찰 수사 쇄신 TF 구성과 내부 비리수사대 신설 등 후속 대책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수사 당시 장윤기 부친과 수사팀 사이 유착, 또 부실 수사 의혹이 검찰 보안 수사권 존폐 논란과 맞물려 파장이 커지자 경찰도 대응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네, 이번엔 중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공방이 사흘째 중동 전역을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군은 이란 원전이 있는 지역을 타격했고요. 이란은 중동 내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중동에 전운이 다시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정 특파원,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현지 시간 9일 이란 남부 주요 해안 도시에서 다수의 폭발음이 잇따라 들렸다고 이란 반관영 메흐르 통신이 보도했는데요. 이란의 유일한 상업용 원전이 있는 부쉐르와 호르무즈 해협의 전략적 요충지인 항구 도시 반다르 아바스에서도 폭발음이 들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국영 매체는 미국과 이스라엘 발사체가 부쉐르 외곽의 군사령부를 타격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다만 미 CNN 방송 등은 미국이 현재 새 공습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보도해서 미군의 추가 공습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미군은 지난 이틀간 이란 군사시설 약 170곳을 타격하며 고강도 공습을 벌였는데요. 특히 부쉐르 원전 인근까지 발사체가 날아들었고 핵심 철도 노선 교량과 이란 당국이 전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안장식을 준비 중이던 마슈하드행 기목의 교량도 미군에 피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보건부는 이틀 연속 미군의 공습으로 이란 전역에서 최소 14명이 숨지고 78명이 다쳤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미 군사적으로는 이겼다며 이란이 맞대응할 경우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And I say we hit them 20-1. Every time they hit us, we're going to hit them 20. And we did it last night. We did a little something today, but. 이란도 곧바로 반격에 나섰는데요. 중동 내 미군 기지들을 겨냥했습니다. 이란군은 쿠웨이트에 배치된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 방공 시스템과 카타르 내 군사위성 안테나 기지, 그리고 바레인 내 미 육군 유류 저장소를 조준 타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요르단의 미군 기지를 향해서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보복 범위를 걸프 지역 밖으로 넓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상선 공격에서 시작된 충돌이 미군 기지와 이란 본토 타격으로 번지면서 제한적 충돌을 넘어선 확전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우려는 커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군사적인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에서도 외교 채널을 재가동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포착이 된다고요. 네, 양측 모두 강경한 군사 대응을 주고받고는 있지만 동시에 협상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전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이란이 합의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란이 실제로 합의를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도 드러냈습니다. They called a little while ago. They want to make a deal so badly. I just don't know if they're worthy of making a deal. I don't know that they're going to honor the deal. 이란도 긴장 완화를 위한 외교 행보에 나섰습니다. 협상파로 분류되는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핵심 중재 역할을 해온 파키스탄 군 수뇌부와 통화하고 미국이 추가 군사행동에 나서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오만과 튀르키예 외무장관과도 잇따라 통화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상황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당사자들이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해 외교 채널을 활용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로이터 통신에 전했습니다. 이란은 이날 반미 여론 결집의 계기가 된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장례 일정도 마무리하게 됐는데요. 앞으로 하루 이틀 사이 추가 복귀 확산할지 아니면 중재국을 통한 협상이 복원될지가 이번 사태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국제유가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네,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 간 긴장으로 인한 공급 차질 우려보다 경기 둔화에 따른 원유 수요 위축 우려가 부각되며 2% 정도 하락했습니다.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6.3달러로 전장 대비 2.2% 내렸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72달러로 1.96% 하락했습니다. 미 연준의 6월 FOMC 회의록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고금리 기조가 유지될 경우 경기 둔화로 원유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유가를 끌어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국과 이란 간 무력 공방으로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원유 수출량이 다시 감소하며 유가 하단을 지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네, 이렇게 중동 지역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정부가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재외국민 안전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외교부는 어제 이란과 이스라엘, 오만 등 중동 지역 재외공관 12곳을 연결해 본부 공관 합동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중동 지역 상황이 다시 악화하는 가운데 현지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중동 지역의 각 공관은 관할 지역 내 우리 국민과 상시 소통하면서 비상 연락망을 점검하고 안전 공지를 수시로 전파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입니다. 몽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몽골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열고 한몽 관계의 황금 시대를 열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세파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하고 교역 규모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몽골의 정치 문화 중심지인 수도 울란바타르의 수바타르 광장에 태극기와 몽골 국기가 나란히 걸렸습니다. 광장으로 들어서는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후렐수 몽골 대통령 부부가 직접 마중 나와 환영합니다. 예포 21발 발사와 의장대 사열 등 15년 만에 국빈 방문한 대한민국 정상을 몽골 측은 최고 수준으로 예우했습니다. 이어진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몽 관계의 황금 시대를 열기 위해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양국이 한몽 관계의 황금 시대를 함께 열어가는 역사적인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단순히 두 나라 관계의 미래 지향점을 합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성과물도 끌어냈습니다.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세파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하고
오는 2030년 양국 간 교역 규모를 10억 달러까지 늘리기로 한 게 대표적입니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두 나라 정부는 양해각서, MOU를 포함한 21건의 협력 문건도 체결했습니다. 몽골 제2국립암센터 건립 등 보건의료와 유통 물류, 사막화 대응, 그리고 에너지 전환 등 여러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희토류 등 자원부국 몽골과 핵심 광물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등 인적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 또한 포함됐습니다. 북한과도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몽골 측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상에도 공감을 표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언제나 지지할 것이라는 뜻을 밝혀주신 대통령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대통령은 국빈 방문 이틀째인 오늘은 몽골 국회의장과 총리를 각각 접견하고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국회와 정부 차원의 노력을 당부할 계획입니다. 울란바타르에서 YTN 홍익입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54조 원을 기록하며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추가 세수를 활용한 미래 대응기금 신설로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양극화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철도 코레일과 SR이 작업자 사망사고 등으로 과징금 18억 6천만 원을 부과받습니다. 앞으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점포들의 계약 방식이 기존 다단계에서 직접 계약 방식으로 바뀌면서 음식 가격 등의 개선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저가 수입 의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이는 이른바 라벨가리 단속에 나선 지 100일 만에 416억 원 규모의 불공정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캡슐형과 스틱형 올리브유 14개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의 실제 산도가 표시보다 최대 311%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네, 경제 뉴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급락했던 코스피가 어제는 장중에 큰 변동성을 보인 끝에 소폭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도체 대장주들이 지수를 떠받쳤지만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커지면서 항공주는 약세를 보였고요. 환율도 하루 만에 다시 1,500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하루 종일 오르내리던 코스피는 결국 소폭 오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45.12포인트, 0.62% 오른 7,291.91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개장 직후에는 3% 넘게 급등하며 장중 한때 7,543선까지 치솟았지만 오후 들어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했고 한때 하락 전환하게 됐습니다. 결국 등락을 거듭한 끝에 간신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이 1조 2,879억 원, 외국인이 1,461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반면 개인은 1조 3,307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어제보다 9포인트 오른 794로 장을 마쳤습니다. 불안한 장세 속에서 증시를 떠받친 건 반도체 투톱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날 급락세를 딛고 장 초반부터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지수 하락을 방어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5.3% 오른 218만 6천 원, 삼성전자는 0.18% 오른 27만 8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ADR 상장을 앞두고 SK하이닉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점이 전반적으로 반도체주 반등을 이끌어내면서 오늘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높은 속에서도 오름세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는 시장의 부담으로 남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뛰었고 연료비 부담 우려가 커진 항공주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대한항공이 5.15% 급락한 것을 비롯해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 진에어 등 주요 항공주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환 시장도 불안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중동 긴장감이 겹치며 하루 만에 다시 1,500원 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오후 3시 30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7.6원 오른 1,506.1원에 거래됐습니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을 이틀째 순매수했고 외환 당국의 미세 조정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도 작용하면서 추가 상승폭은 제한됐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이렇게 최근 우리 주식시장이 겪고 있는 극심한 변동성을 두고 해외 언론과 월가의 진단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투기성이 짙은 오징어 게임에 비유하는가 하면 한국의 기형적인 파생상품 구조가 미국 증시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우리 증시를 든든하게 받치던 외국인 자본이 빠르게 이탈하며 코스피가 연일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외국인 시각에서 바라본 한국 증시의 가장 큰 문제는 기초 체력이 아닌 비정상적인 변동성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재 한국 증시를 벼랑 끝에 선 오징어 게임에 비유했습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AI 산업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탄탄하다며 최근 글로벌 매도세의 원인으로 한국 시장의 기형적인 파생 상품을 지목했습니다. There are certain technical issues in the market, namely with Samsung and SK Hynix in Seoul, Korea. They have these things called single stock leveraged ETFs, which actually amplify gains and amplify the losses. 실제로 이 ETF들이 연달아 코스피 서킷 브레이커를 촉발했고 그 충격파가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까지 전염됐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글로벌 투자자들의 순환매까지 겹치며 한국 증시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올 상반기 기술주로 큰 수익을 낸 글로벌 투자자들이 차익을 실현하고 다른 업종으로 자금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정한 환경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더욱 고착화합니다.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 UBS는 한국 본토 주식을 공매도하고 미국에 상장된 SK 하이닉스 주식을 사라고 노골적으로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주가 수익 비율 기준 금융위기 수준의 극심한 저평가 구간에 진입해 있습니다. 기업 가치에 비해 낙폭이 과도하다는 뜻이지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기형적인 시장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오늘 아침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를 중심으로 비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연천과 포천, 파주와 철원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철원 등지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출근길 해당 지역에서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오늘 낮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최고 60에서 8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중북부에 5에서 4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경남 서부 내륙은 오후까지, 그 밖의 내륙 곳곳에서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이미 지반이 약해진 가운데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경북 일부와 제주도 동부에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포항의 기온 25.5도, 서울 24.4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9도, 대구는 33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그제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주민 700여 명이 일시 대피했습니다. 경부 영주에서는 7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도 났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충남, 강원 북서부의 호우 예비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앞으로 강원 북부에는 80mm 이상, 경기 북부에는 60mm 이상이 내릴 걸로 보입니다.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우방국의 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하도록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미국 출장 일정을 앞당겨 오늘 새벽 조기 귀국했습니다. 유 대행은 불거진 수사 의혹에 대해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매우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다시 호우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휴전선 북쪽을 지나던 강한 비구름대가 다소 남하하면서 경기 연천과 파주, 강원 철원에 이어서 경기 포천에도 호우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 덥고 습한 공기와 북쪽의 찬 공기가 충돌하면서 비구름대가 발달했고 이 찬 공기가 더 강하게 남하하면서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까지 내려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200mm 이상, 수도권과 강원 중부, 충청 북부에도 최대 15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아침까지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시간당 20에서 50mm, 강한 곳은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충청권에 쏟아진 극한호우로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산비탈에서는 흙탕물이 쏟아져 인근 상가와 도로를 덮쳤고요. 하천이 넘치면서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산비탈에서 흙탕물이 무서운 기세로 쏟아져 내려옵니다. 도로는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했고 산 아래 상가들에도 토사와 빗물이 밀려들었습니다. 시간당 70mm에 육박하는 극한호우가 쏟아지면서 충남 계룡산 동학사 입구 일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너무 참 당황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놀래가지고 여기 길에 나가들 못했어요. 물이 무릎까지 와가지고 물하고 흙하고 이렇게 막 범벅이 돼서. 가게 바닥은 온통 진흙범벅이 됐고 집기들도 성한 게 없습니다. 중장비와 소방호수를 동원해 도로에 밀려든 토사를 치워보지만 끝이 없습니다. 물가가 있어서 토요일, 일요일 고객이 많이 오는 곳이거든요. 거의 주말 장사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렇게 돼서 주말에 손님이 안 오면 저희는 앞으로 걱정이죠. 흙탕물이 거센 물살을 이루며 흘러가고 시민들이 오가던 하천 옆 산책로는 물에 잠겨 모습을 감췄습니다. 불어난 하천물에 비닐하우스 주변과 농경지는 온통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농경지에 다 물이 잔뜩 차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도 못 빠져나 고립되니까 아무래도 무섭죠. 하천 인근에 주차돼 있던 차 수십 대도 침수 피해를 받고 청주 지역 학교 3곳은 건물 누수와 운동장 침수 등으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충청권에 쏟아진 많은 비로 하천 수위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곳곳에서 홍수특보도 잇따랐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임진강 쪽 군남댐에서 대피 방송이 있었다는 속보인데요. 임진강의 상류 수위가 올라와서 대피해야 한다는 방송이 전해졌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있습니다. 임진강 상류 지역의 급격한 수위 상승으로 하류 지역에 피해가 예상되니 하천 주변에 있는 분들은 지금 즉시 대피하라는 소식이었는데요. 관련 소식 주변에 계신 분들은 잘 듣고 이대로 이행을 하셔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중부와 경북 북부를 덮친 물폭탄에 경북 영주에서 산책하던 70대 남성이 실종됐습니다. 수백 명의 주민이 집을 버리고 대피했고요. 시설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이윤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천에 누런 황토물이 세차게 흘러내려갑니다. 경북 북부 지역에 쏟아진 장맛비에 하천 수위는 삽시간에 올랐고 생활 지도사와 산책에 나섰던 7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실종된 남성을 찾으려고 소방과 경찰은 하천 주변을 수색하고 있고 아래쪽에는 유실 방지망도 설치했습니다. 소방은 유속이 느려지면 물가에 진입하는 등 수색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다리에서 현재 유관 수색을 진행하고 있고 또 거점별로 유실 방지망을 설치를 해서 계속 추가적인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유속이 느려지면 저희들이 이제 강변까지 내려가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수변 수색을 할 예정입니다. 교각 윗부분까지 흙탕물이 차올랐습니다. 다리에는 출입을 막는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경북 문경과 충북 청주, 세종에선 불어난 물에 하천이 범람 위기에 놓여 홍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 수백 명이 마을 회관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엄청 많이 왔어요. 영강천이 진짜 범람 수위까지 이렇게 올 정도로 지금 엄청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사람이 고립되는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대전에선 도로가 잠기면서 차 안에서 고립된 2명이 구조됐고 충북 보은에선 주택이 침수되면서 고립된 2명이 구조대에 엎여 탈출했습니다. 폭탄처럼 쏟아진 장맛비에 충청과 경북 북부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네, 이렇게 수도권에 쏟아진 강한 비로 한때 서울 시내 하천 출입이 모두 통제됐습니다. 비가 집중된 경기 남부 지역에서도 호우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가 모두 흙탕물로 뒤덮였고 울타리는 물에 잠겨 끝부분만 겨우 보입니다. 주변엔 하천이 통제 중이라 출입이 금지됐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른 오전부터 수도권 전역에 강한 비가 내리며 도림천이 순식간에 불어나 도로까지 차올랐습니다. 많이 올 때는 여기 차고요. 좀 멀 때도 이제 부분 좀 얕은 지역 거기는 물이 잠겨가지고 여기서 다 막아버립니다. 서울 전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되면서 한때 서울 시내 하천 29곳 모두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서울 목감천과 도림천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고 주변 신대방역과 신림역, 보라매역 인근에는 침수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에도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수원과 안산, 과천 등 경기 남부 대부분 지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졌다가 빗줄기가 다소 약해지면서 오후 3시쯤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에 내린 강한 비로 이곳 수원천은 수위가 높아지며 한때 산책로까지 물이 범람했습니다. 물은 빠졌지만 주변엔 여전히 흙이 쌓여 있습니다. 곳곳에서 도로와 주택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소방에는 천장이 무너지거나 차량이 침수됐다는 등의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에도 도로 침수, 교통사고 등 호우 피해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네, 이번엔 국회로 보겠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오는 17일까지 원구성을 마무리해달라고 여야에 최종 통보했습니다. 후반기 첫 본회의조차 아직 열지 못하고 있는데요. 특검 전국을 타고 여야 신경전은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11명을 단독 선출한 이후 원구성 협상에 공전을 거듭하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적어도 다음 주 금요일 17일 재헌절까지는 원구성을 마무리 지어달라 여야 원내대표에 요구한 겁니다. 본회의를 열어달란 민주당 요청도 일단은 유보했습니다. 조기에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빠르게 협의하다라고 촉구를 하셨고요. 재헌절 전까지 원구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조 의장의 간곡한 입소에도 불구 여야는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의 허송 세월은 없다. 국민의힘을 더는 기다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허송세월하는 이 시간은 5천만 국민의 천금 같은 시간입니다. 인내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리고 행동에 옮기겠습니다. 공언대로 이딴 단독 상임위를 연 데 이어 특검까지 전선을 넓히고 있습니다. 24일 종합특검 시한 만료를 앞두고 3차 연장 법안을 발의했고 대한변협 등 제3자 추천을 명시한 선관위 특검법도 제출했습니다. 야당 요구 특검을 외치는 국민의힘 요구는 일축했습니다. 당연한 원칙을 명분도 없이 정쟁화하며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지령을 받아 부정선거론에 부합하는 결과를 유도하려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정녕 역사의 독재 정권으로 기록되길 바라는 게 아니라면 원구성을 원점에서 재협상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토론의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법사위원장을 가져간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를 강행하겠다는 뜻입니다. 노답 종합특검을 연장하겠다는 건 한 톨의 먼지를 태산으로 만들겠다는 미련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오죽하면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수사 대상 확대, 인력 증원 모두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마디로 노답 특검이라는 겁니다. 다만 국민의힘에선 보이콧이 장기화하면서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점점 힘을 받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 실패의 책임 등을 따져 묻기 위한 청문회를 열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국회 문체위는 어제 오전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첫 전체 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의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습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등 13명을,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 공동위원장과 손흥민, 황희찬 등 10명을 채택했습니다. 국회는 청문회를 통해 그간 축구협회 운영에 문제가 없었는지, 또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가 투명했는지 등 문제를 규명하고 협회 정상화 방안까지 함께 모색할 걸로 보입니다.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국회 청문회 의견 직후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월드컵 결과에 대한 사과와 함께 청문회에 출석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하고 귀국한 지 이틀 만에 미국으로 출국한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은 출국장에서 말을 아꼈습니다. 제가 할 얘기는 있는데 언젠가는 이게 다 얘기가 잘 나올 거예요. 출국 일주일 만에 홍 전 감독이 침묵을 깨고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홍 감독은 먼저 월드컵 결과에 대한 책임은 감독인 자신에게 있으며 많은 분께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면서 사과했습니다. 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사실인 양 알려지고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까지 더해졌다면서 침묵을 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미국에 머물게 된 것도 피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협박으로 신변 안전 위험에 놓인 가족을 지키기 위한 일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청문회가 열린다면 그 자리에 서야 할 사람도 본인이라고 강조하면서 어떠한 질문도 피하지 않고 알고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출국할 때만 해도 즉답을 피했지만 청문회 일정이 결정되자마자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겁니다. 청문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때 뭐 하게 되면 맞춰서 귀국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희 귀국 날짜는 언제 될지 모르니까. 네. 축구협회도 국회의 청문회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용수 부회장과 김승희 전무이사 등 현직은 청문회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월드컵 성적에 대한 비판 속 홍 전 감독과 협회 관계자들의 입에 다시 한번 국민적인 시선이 쏠릴 예정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7월 10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체육단체 올림픽공원 사무실 진입을 막은 30대 여성이 오늘 경찰 소환 조사를 받습니다. 이 여성은 성조기를 몸에 두르고 경기장 출입문을 끝까지 막아 체육단체 진입을 무산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교 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1심 재판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한 총재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를 주며 통일교의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국민의힘 권성돈 의원에게도 1억 원을 건넨 혐의도 받습니다. 우방국의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태호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김 전 차장은 외무공무원을 통해 미국을 비롯한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몽골 국빈 방문 둘째 날인 오늘 몽골에서 인수를 펼치며 항일 독립운동을 지원한 이태준 열사의 기념관을 방문합니다. 저녁에는 후레수 대통령 주최 국빈 만찬에 참석해 정상 간의 친교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란이 주변 미군 기지를 겨냥해 미사일을 쏘면서 중동의 전운이 다시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이스라엘은 전쟁 재개를 거론해서 종전 협상이 다시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9일 요르단 전역에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이 요르단 영공에 진입하자 요르단군은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군이 즉각 대응해 미사일 8발을 요격했고 인명이나 물적 피해는 없었습니다.
미군 기지가 표적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걸프 지역을 벗어난 요르단에도 이란 미사일이 날아오면서 확전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앞서 이란은 쿠웨이트와 바레인, 카타르 등 걸프 3국 내 미군 기지를 타격하며 보복 공격을 본격화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 항로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모함과 방해는 이란의 파괴적인 대응으로 이어질 뿐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공격이 계속되면 영내 미군 기지가 계속 표적이 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이란 내부에서는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장례를 계기로 복수를 다짐하는 강경파와 실용적 해법을 찾으려는 협상파로 분열이 심화하는 양상입니다. 하메네이 장례식 과정에서 일부 강경파 시위대가 아라그치 외무장관에게 돌을 던지며 항의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چون تأثیری در روند زندگی ما نداره. هر روز اقتصاد ما رو ضعیف‌تر می‌کنیم مذاکره.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재개에 이스라엘은 내심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언제든 재개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며 필요하면 세 번째 독자적 공습도 단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을 계기로 이란 정치권이 더욱 혼란에 빠진 가운데 강경파가 주도권을 잡게 될 경우 종전 협상이 파국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돌아가는 귀국길에 비행기를 갈아타 또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이란의 암살 1순위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구형 전용기에서 내립니다. 잠시 마중 나온 군인들과 인사하더니 곧바로 활주로를 걸어가 옆에 대기 중이던 신형 전용기에 올라갑니다. 튀르키예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를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8일 저녁 구형 에어포스 원을 타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2시간 만에 영국 밀드놀 공군기지에 내려 미리 와 있던 신형 에어포스 원을 타고 백악관으로 향했습니다. 이례적인 상황에 당장 이란의 암살을 걱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실제 전용기 안에서도 비행 내내 창문을 내리고 경계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Do you know why they had us close our window blinds? That was not usual. Well, yeah, because you're, probably on a dangerous flight because of the sleazebags that we have to deal with.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관련 보안 문제로 새 전용기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에 나는 이란의 암살 대상 1순위라며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It's a very dangerous profession. No, I'm number one on the kill list for Iran. 하지만 같은 질문이 연이어 나오자 신형 전용기를 영국으로 보낸 건 군 장병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 둘러댔습니다. 지난해 카타르가 선물한 새 전용기는 항공기 가격만 4억 달러, 우리 돈 6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즈는 백악관 비밀 경호국의 요청에 따라 전용기를 갈아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카타르로부터 선물받은 항공기를 급히 대통령 전용기로 개조하면서 보안 문제가 제기됐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이틀 전 한밤중 서울 가련동의 한 빌라에서 불이 나 초등학생 남매가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 파악을 위해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배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밤중 좁은 골목길로 소방차가 여러 대 들어오고 소방대원들이 줄지어 이동합니다. 빌라 맨 꼭대기집 안쪽에 빨간 불길이 보이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립니다. 밤 11시쯤 서울 가련동에 있는 빌라 3층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3층에서 불길이 솟아서 소방차는 한 5분 내로 왔던 것 같아요. 대략 한 5대, 6대 정도가 왔고 그 전에 이제 저기 경찰이 왔었고 소방차에서 화재 진행이 시작이 됐고 불은 50분 만에 꺼졌지만 그 사이 집안 내부는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불이 난 집 창문 곳곳이 검게 그을렸고 바닥에는 깨진 창문 조각과 재가 가득합니다. 화재 당시 집안에 있던 초등학교 2학년 남아와 1학년 여아는 심한 화상을 입은 채 의식이 없이 구조됐습니다. 남매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또 빌라 주민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고 9명이 대피했습니다. 화재 당시 보호자인 아버지는 외출 중이었고 집안에는 아이들만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소방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지금 국가세 증거물 분석 중입니다. 경찰은 거실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이 초등학생 남매는 아버지와 함께 살았는데요. 늦은 밤 단 둘이 있다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보호자가 집을 비운 사이 난 불로 아이들이 숨지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윤혜리 기자입니다. 서울 가련동 빌라 화재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남매는 초등학교 2학년 오빠와 1살 터울 나는 여동생입니다. 아이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았는데 아버지가 외출해 늦은 밤 아이들만 집에 있던 사이 불이 나며 참변을 당했습니다. 펑 소리와 함께 불이 났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된 건 8일 밤 10시 57분쯤. 소방과 구급대원들이 신고 접수 5분 만에 출동해 방 안에 있던 남매를 구조했을 땐 이미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매는 인근 병원으로 분산 이송된 뒤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애들이 봤을 때는 아래가 다 잠옷이랑 그 집에 있던 옷이 다 서서. 불은 거실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는데 안방에서 잠들어 있던 남매는 불이 난 걸 알지 못해 미처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웃 주민들은 남매가 평소 아빠와 사이가 좋았고 인사성이 밝았다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꼭 애들 데리고 차 태워서 놀러 가고 그랬어요. 애들이 그렇게 밝아요. 우리들 보고 꼭 인사하고 웃고 막 깔깔대고 웃고 그러고 둘이 다니고 그랬는데 그거 참 안타깝네요. 지난해 6월과 7월 부산에서도 어린 자매들이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불이 나 숨지는 등 보호자가 없는 집에서 난 화재로 아이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당뇨와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은 무엇보다 식습관 관리가 중요한데요. 국내 연구진이 당뇨와 고혈압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국산 잡곡의 이른바 황금 혼합 비율을 처음으로 규명해냈습니다. 최명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강식으로 즐겨 먹는 잡곡밥. 하지만 어떤 잡곡을 얼마나 섞어야 가장 효과적인지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농진청이 국내산 잡곡 30여 종을 분석하고 80여 개의 혼합 조합을 검증한 끝에 당뇨와 고혈압 관리에 효과적인 최적의 혼합 비율을 찾아냈습니다. 당뇨 관리엔 귀리, 수수, 팥, 손가락조 기장을 30, 30, 15, 15, 10의 비율로, 고혈압 관리엔 손가락조, 수수, 팥을 30, 35, 35의 비율로 섞었을 때 기능성이 가장 높았습니다. 실제 동물 실험에선 공복혈당이 22.5%, 수축기 혈압은 20% 감소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공복혈당은 당뇨 유조주의 대비 22.5%가 감소되었고 고혈압 같은 경우는 수축혈압이 20%가 감소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연구 성과는 곧바로 산업 현장으로 이어졌습니다. 기술 이전을 받은 업체에선 혼합 잡곡 냉동밥을 비롯해 떡과 죽, 과자 등 다양한 제품 개발이 한창입니다. 다 당뇨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잡곡들을 잘 손질해서 최대한의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직접 맛을 본 소비자들도 식감과 맛의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고소하고 구수하고 이제 식감도 좀 쫄깃한 맛도 있고 톡톡 터지는 맛도 있고. 농진청은 기계약재배 생산단지를 늘리고 비알코올성 지방간 등 다른 만성질환에 맞춘 기능성 혼합 잡곡 연구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최근 한국의 클래식 위상은 연주자들의 수상 소식이나 해외 활동으로 충분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오케스트라가 유럽의 유서 있는 축제의 포문을 열고 또 국내에선 최초로 해외 콩쿠르 결선이 열리는 등 한국 클래식의 존재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광현 기자입니다. 매년 체코를 상징하는 작곡가 스메타나 서거 이래 프라하의 봄을 클래식 선율로 채우는 80년 전통의 클래식 축제. 지난해 뉴욕 카네기홀에 섰던 서울시립교향악단이 프라하 시민회관에서 나의 조국을 연주합니다.
비유럽권 최초라 영광이지만 부담도 있습니다. 음악적인 역량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적나라하게 노출되는, 또 비교되는 그런 순간일 것 같아서 상당히 부담도 사실 됩니다. 유럽 중심이었던 축제가 시향이란 새로운 카드를 선택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와 국제 무대를 동시에 공략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서울시향은 국내의 최고이기도 하지만 국제 무대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는 우수한 오케스트라로서 한국을 대표하고 서울을 대표한다. 현대 바이올린 연주에 초석을 다진 외젠 이자이의 이름을 딴 국제 콩쿠르 최종 무대는 올해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해외 국제 음악 콩쿠르 결선이 국내에서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The Korean personality is a very interesting, balanced, passionate, diligent personality. It's natural for us to go where the appreciation of the history of Western culture is strongest. 기술보다 음악적 깊이와 해석력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 유치는 단순한 그런 지역적인 확장이 아니라 음악적인 철학과 또 이 콩쿨이 갖고 있는 그 성격에서 좀 차별성을. 유럽에서 유서 깊은 축제의 문을 열고 해외 콩쿠르 결선을 국내로 유치하면서 우리 클래식의 위상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YTN이 AI 시대 인류 번영과 생존 전략을 글로벌 명사들에게 묻고 들어보는 기획 특집 더 프롬프트를 준비했습니다. 첫 주자는 도파미네이션의 저자로 잘 알려진 애나 렘키 교수인데요. 이미 AI 중독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학에서 정신의학과 중독의학을 연구하고 있는 애나 렘키 교수가 샌프란시스코에서 YTN 제작진을 만났습니다. 저서인 도파민 네이션을 통해 소셜미디어 중독의 위험성을 강하게 비판해온 렘키 교수는 AI가 더 강력한 약물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What would be a good analogy? TikTok is like beer and AI is whiskey, right? So we've gone from already a potent addictive drug to now an even more potent, even more addictive drug. There are different ways that we're seeing AI addiction manifest in clinical care. 사용자가 좋아하는 것을 학습해 계속 보여주며 중독에 빠지게 하는 소셜 미디어의 핵심 설계를 그대로 가져왔다는 겁니다. What AI does is just responds in this sycophantic, praising, reinforcing way to any question that we ask. Oh, that was such an amazing question. What a brilliant question, right? 최근엔 AI에 인간관계 고민까지 상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y don't get better, they get worse because the AI chatbot basically validates everything the individual says and encourages conflict. 애나 렘키 교수와의 특별 인터뷰 AI 중독은 이미 시작됐다 편은 이번 주말 방송됩니다. AI 시대 인류의 번영과 생존 전략을 제시한 YTN 글로벌 명사 대담 6부작 더 프롬프트는 유튜브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는 강세였습니다. 전날에 부진했던 다우지수는 반등에 성공했고요. 반도체 강세의 나스닥은 1% 넘게 상승했습니다. 지정학적인 불안은 다시 커지는 중입니다. 미국은 이란을 사흘째 대규모로 공습했는데요. 이번엔 이란의 유일한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 근처까지 타격을 했습니다. 압박의 강도를 높인 거죠. 이란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쿠웨이트와 카타르, 바레인에 있는 중동 기지를 조준 타격한 건데요. 전쟁이 계속되길 원하는 이스라엘은 이란 내에 군사작전 재개에 준비가 됐다면서 들뜬 마음을 전혀 감추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런 불안이 증시에 크게 반영되진 않았습니다. 확전도 물러설 수도 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진퇴양난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다만 물가는 여전히 큰 부담입니다. 지난달 미국의 기존 주택 거래는 409만 건으로 한 달 전보다 2.4%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중간 매매 가격은 1.8% 올라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높은 금리의 거래는 줄었지만 만성적인 공급 부족 속에 가격은 치솟는 모습인데요. 이건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입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인공지능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물가의 우려가 크다면서 통화 정책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조금씩 더 커지는 중입니다. 간밤의 특징주로는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꼽아봤습니다. 주가는 4% 넘게 올랐는데요. 이런 단기적인 주가 변동보다 투자 확대에 더 관심이 쏠립니다. 오는 2035년까지 미국 내 투자를 2,500억 달러, 우리 돈 370조 원 이상으로 늘린다고 밝힌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추려는 의도가 뚜렷하긴 하지만요. 이 배경에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충분히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분 뉴욕 증시였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은 하늘빛이 흐리기만 한데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를 중심으로 비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철원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15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은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붉은색의 호우구름이 강원 북부를 지나고 있습니다. 강원도 철원에는 호우주의보가 유지 중인 가운데 오전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를 중심으로 강한 비 가능성이 남아있고요. 낮까지 이들 지역에 최고 60에서 8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중북부에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또 경남 서부 내륙은 오후까지, 그 밖의 내륙 곳곳으로는 오후부터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이미 지반이 약해진 가운데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어 추가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경북 일부와 제주도 동부에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포항 25.4도, 서울은 24.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가 그친 뒤 낮부터는 무더위가 기세를 올리며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내려진 폭염특보가 곳곳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서울 29도, 대구는 33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장맛비가 차츰 소강 상태에 들며 주말부터는 서울 등 중부지방에서도 열대야와 33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중부지방에는 강한 바람이 이어지겠고 이후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도 벼락과 돌풍을 동반할 수 있겠습니다. 썰물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